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그 질량은 대략 10의 50제곱톤 정도로 추정되죠. 천체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에는 약 10의 80제곱개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10의 80제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숫자죠.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10의 80제곱개의 원자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질량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른바 바리온 물질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 질량의 겨우 5%에 불과하죠. 한때는 별도 없고 은하도 없으며 원자 자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그 재료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물질이 어떻게 우주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무에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량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원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양자 진공과 요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들이야말로 물질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양자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이란 그러한 장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 진공조차도 장이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장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가 흔들리는 이른바 양자 요동을 일으키죠. 마치 진공이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빌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공 속에서는 가상 입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아직 물질도 원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한 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도 공간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요동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주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이때 전체 에너지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고 총 에너지는 여전히 0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중력의 에너지는 음의 값, 물질의 에너지는 양의 값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마치 저울의 양쪽 접시와 같은 관계죠. 물질이 많이 생성될수록 그것을 끌어당기는 중력장도 함께 강해집니다. 둘을 합하면 언제나 0이 되죠. 이것은 평평한 땅에 구멍을 파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모래 언덕, 즉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히 같은 양의 구멍, 즉 중력을 파내야 합니다. 지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단순한 평지가 아니라 언덕과 깊은 함몰이 함께 존재하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의 우주는 이 언덕과 같은 존재이며 그 어딘가에는 균형을 이루는 중력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동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장의 성질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에너지 밀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지수적인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공간은 빛의 속도조차 달팽이처럼 느리게 느껴질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해 나갑니다. 아주 작은 영역이 순식간에 우주 규모로까지 커져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인플레이션 장의 에너지는 실제 입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불과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간은 쿼크, 렙톤, 광자로 가득 차고 우주는 점점 고온, 고밀도 상태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핫 빅뱅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온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물질과 반물질이 쌍으로 생성되다가 곧바로 서로 소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쌍소멸입니다. 우주는 에너지와 기본 입자가 뒤섞인 끓어오르는 수프와도 같은 상태였죠. 바로 이 격렬한 단계에서 원자를 이루는 최초의 재료인 쿼크가 등장합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쿼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일정 수준까지 낮아지면 쿼크는 더 이상 자유롭게 헤엄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쿼크는 3개씩 결합하여 안정된 상태를 이룹니다. 이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강한 상호작용이며 그 매개 입자는 글루온인데요.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쿼크 가둠이라고 불립니다. 강한 상호작용이 쿼크를 양성자와 중성자의 내부에 말 그대로 가둬두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양성자의 질량 대부분은 쿼크 자체의 질량이 아닙니다. 쿼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몇 %에 불과하죠. 질량의 대부분은 강한 상호작용의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양성자 내부에서 쿼크를 묶어두는 근로원장의 동력학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특별한 요동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더 내려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벼운 원소의 핵을 형성하기 시작하기까지는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의 몇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헬륨이나 중수소 같은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아직 원자가 형성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38만 년에 걸친 냉각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중성 원자가 탄생하고 우주는 빛에 대해 투명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결함의 산물. 이처럼 장대한 물질 형성 과정에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놀라운 내용이죠. 마침내 최초의 원자가 등장했을 때 그것들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얼핏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가 존재하려면 여러 복잡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강한 상호작용은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의 쿼크를 단단히 결속할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약했다면 양성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원자핵도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전자기력은 지나치게 강해서는 안 됩니다. 원자핵 안의 양성자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있죠. 만약 이 반발력이 조금이라도 더 강했다면 가장 단순한 원자핵조차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전자의 질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질량이 너무 크면 전자는 원자핵으로 떨어져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작으면 원자는 불안정해지고 화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것이에요. 기본 상수들의 조합이 원자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매우 좁은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나 왜 우주가 이토록 정밀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거시적인 규모에서든 미시적인 수준에서든 우주가 모든 층위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넉넉한 보증기간도 함께 주어져 있죠. 빅 립 모델의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도 최소 200억 년에서 300억 년은 유지된다는 설정입니다. 참고로 많은 모델에서는 우주 속 물질의 수명이 무려 10의 100제곱년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이야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초의 몇 초 동안 우주는 거의 빛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끊임없이 쌍소멸을 일으키며 광자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광자로 변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그 답은 아주 미세한 불균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질이 반물질보다 아주 조금 더 많았던 것입니다. 약 10억 쌍당 1개 정도의 여분 입자가 존재했죠. 쌍이 서로 소멸했을 때 이 극소수의 입자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은하와 별,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주변의 모든 것은 이 작은 잔여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은 우주의 지배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쌍소멸이 끝난 뒤에 남겨진 극히 미세한 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완벽함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결함이 없었다면, 이 미세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물질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자가 사라질 때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양자 요동에서 시작되었다면, 만약 양성자의 질량이 대부분 근로원장의 에너지라면, 만약 물질이 불완전한 대칭성의 흔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질은 현실의 견고한 기반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양자장이 만들어낸 하나의 안정된 구조에 불과하죠. 얼어붙은 에너지의 형태이자 안정화된 불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 역시 존재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정된 양자 동력학의 한 형태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동력학은 얼마나 안정적인 걸까요?
우리는 원자를 거의 영원한 구조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암석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고 별은 수십억 년에 걸쳐 계속 타오릅니다.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역시 완전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물리학은 그것이 영원하다고 보장해주지 않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 양성자부터 살펴볼게요. 양성자는 안정적인 입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측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붕괴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죠. 실험에 따르면 양성자의 수명은 10의 34제곱년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수조 배나 더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부 대통일 이론에서는 양성자가 결국 붕괴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물질에도 수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약 10의 34제곱년에서 10의 36제곱년이 지나면 양성자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자는 붕괴하고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흥미롭게도 다양한 우주론 모델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많은 모델에서 우주의 팽창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별들은 모두 연료를 소진하고 은하는 점점 더 희박해지죠. 블랙홀은 무려 10의 100제곱년에 이르는 엄청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증발해 갑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거의 균일한 상태의 텅 빈 공간이 되고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집니다. 사실상 그것은 양자진공과 매우 비슷한 상태가 되죠. 다시 말해 장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놓인 거죠. 어쩌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까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한번 특이한 요동이 발생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답이 없는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